열광.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열광하는 책은 또 처음인 듯합니다. 화려한 투자 경력, 실력, 인품 등을 두루 겸비한 점잖은 투자 대가들조차 이 책의 발간 소식을 듣고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신나합니다. 그들은 원서로 읽었겠지만 이렇게 정식 번역서가 출간되어 모두가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는 걸 보면 그들이 참으로 찐 투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미리 읽었다면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노마드는 장인 정신을 고수한 진짜배기 투자회사이다. 노마드 투자조합은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완전체 투자자이다. 놀라운 통찰이 가득한 투자 서한이다. 주식 초보에게 피터 린치의 책을 추천해왔다. 두 번째 추천책은 단연코 이 책이 될 것이다. 수많은 투자 사례를 통해 노마드의 투자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러 번 읽을 책이다. 서한을 읽는 재미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책이다. 상식과 인내를 시간과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투자의 필수 불가결한 원칙을 잘 보여준다. 그들의 투자 사례와 시장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도 값지다. 2022년 상반기에 읽었던 책 중 가장 재밌었다. 주말을 반납하게 하는 흡입력 있는 책이다. 제대로 한 번만 읽어봐도 100만 원의 가치는 충분한 책이다. 이 책의 추천사만 읽어도 30분은 넘을 것 같네요. 닉 슬립, 콰이스 자카리아. 이 두 사람은 노마드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13년간 누적 수익률 921%, 연복리 수익률 21%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2014년 투자금을 주주들에게 모두 돌려준 후 조합을 해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월마다 주주들에게 보냈던 서한을 2021년에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2014년도에 해산한 투자조합의 기록이 왜 지금까지 회자될까요? 수익률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기록의 진정한 가치는 올바른 투자와 삶에 대한 철학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진 몰라도 그 기록을 담은 이 책을 읽고 있자면 이상하게도 뭔가 그냥 따뜻했습니다. 지식의 향연 속으로 풍덩 빠지는 것이 아닌 진하고 깊은 지식에 천천히 물들어가며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은은하게 퍼져오는 최고급 투자의 향이 느껴지는 이 책을 매수하시고 오랫동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그 향에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0번은 더 우려낼 수 있는 최고급 티백 같은 책이고 기본적 분석을 하는 분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일 것입니다. 저자는 투자는 물론 글쓰기에도 분명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노마드란 한자리에 앉아서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며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형을 뜻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올바른 투자와 삶의 철학은 노마드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랬기에 투자조합의 이름도 노마드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마드의 정신을 마음속에 품고 10억 금융계좌를 보유한 올바르고 행복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편안하고 쉬운 이해를 위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1부 통찰편, 2부 기업 분석 사례편입니다. 책의 깊이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자의 깊고 진한 향취를 느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통찰편 1.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3가지 특징. 책 내내 이 내용이 강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씁니다체로 진행이 됨을 먼저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시장에서 진정한 기업 가치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를 찾습니다. 둘째, 소유주 중심의 경영진이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주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본 배분 전략이 실행되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를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책이 술술 읽히실 정도로 저자가 책 내내 강조했던 어떻게 보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을 달리 해석하면 이 3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조건에 맞을 때까지 끊임없이 발굴하고 조사한다 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노마드의 태도처럼 신중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가지 특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투자 사례가 2부에서 자세히 설명이 될 것이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투자 실적의 가장 중요한 요인. 투자 실적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기업 가치의 절반 정도이기를 희망하는 매수가와 경영진의 자본 배분 역량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가격대까지 기다리면 되는 문제죠.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과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이 얼마나 지속될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요인 분석입니다. 3. 성장과 가치.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은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사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투자 실적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영진의 자본 배분 역량입니다. 사실 자본 배분 역량이라고 하면 어색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 자본 배분 역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영진이 벌어들인 돈으로 재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해내는가, 그리고 그 이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 성장 가능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첫 번째 요인, 그러니까 내재 가치 이하로 사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가격대까지 기다리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 두 번째,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 그리고 그 자본 배분 능력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또는 그것을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기업 사례 분석에서도 노마드의 철학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건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를 하실 때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3. 성장과 가치. 성장과 가치에 관한 논쟁은 끊임없이 반복해왔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1992년 사업보고서를 함께 보시죠. 적절하든 아니든 가치투자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치투자란 저PBR이나 저PER, 고배당 같은 특성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안타깝지만 이런 특성이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해도 투자자가 정말 적정 가치에 매수했는지 혹은 투자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얻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특성, 즉 고PBR이나 고PER, 저배당이 가치를 산다는 것과 모순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4. 성장은 가치평가의 구성요소. 성장은 본질적으로 가치평가의 구성요소이지 분리된 별개의 원칙이 아닙니다. 업계와 평론가는 PBR이나 PER을 왜 계속 가치 대용 지표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는데도요. 성장이 가치를 이겼다거나 가치가 성장을 이겼다는 식의 논평에는 실질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전 세계의 투자자가 존경하는 가치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은 그에 져서 가치투자 전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기술주,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죠. 난 성장주를 산 적이 없지만 내가 보유했던 주식이 기술주, 성장주가 된 경우는 종종 있었다. 즉, 가치평가 하실 때 성장성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굳이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재적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매우 저렴할 때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눈에 보이는 숫자 분석을 하시되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자, 여러분들 이게 노마드의 정신입니다. 어느 한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느 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이 노마드의 정신이거든요. 너무 얽매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성 분석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이 저 PBR, 저 PER, 고배당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투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 PBR, 고 PER, 저배당의 종목을 사는 것이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과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1세대 가치 투자자들이 PBR과 PER을 중시 여겼지만 지금 이 노마드 투자, 어떻게 보면 2세대, 3세대 가치 투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만들어놨던 전통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PER의 오류를 피하는 방법. 사업의 결과나 산출을 분석하지 말고 회사의 근본 현실을 파고 들어가 성공의 엔진을 분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를 정적인 재무 상태표가 아니라 진화하는 복리 성장 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존 템플턴 역시 투자에 있어서 재무제표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마드 역시 실수와 관련된 내용을 책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이 부분이 또 재밌습니다. 이 책의 매력이 뭐냐면요.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자, 실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실수와 관련된 것이 기업 분석에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실수의 3가지 유형,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집단 심리. 사회적 결정이 최적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사회적 결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단 한 사람만 서 있으면 아무도 멈추지 않지만 3명 정도만 모여 있어도 올려다보는 행인이 생깁니다. 꽤 큰 무리가 될 때쯤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멈춰 서서 올려다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작동 방식입니다. 사회적 증거, 군중 심리가 선망과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와 결합하면 상당한 실수를 초래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7. 실수 유형 두 번째, 가용성. 오판의 두 번째 원인은 가용성입니다. 즉, 생생하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증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향입니다. 투자자는 시장에서 측정 가능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계사가 이 경향을 강화시키고 투자자 자신의 게으름도 한몫합니다. 회계사가 단순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는 광고비와 마케팅비, 연구개발비에는 아주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 감사인이 완전히 무시하는 제품 완결성과 제품 수명주기, 시장 점유율, 경영진 특성 등에도 정보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숨겨진 것들에 담긴 정보를 부지런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가용성 오류를 뉴스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헤드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용성,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제목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고점에 물린다는 겁니다. 헤드라인에 나온 건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음에도 말이죠. 자, 이건 제시 리버모어나 남석관 투자자의 관점과도 일치합니다. 그들은 신문을 봐도 헤드라인보다는 구석진 곳의 기사에 더 초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 갖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8. 실수 유형 세 번째, 확률 기반 사고 부재. 세 번째는 확률 기반 사고 능력의 부재입니다. 찰리 먼거는 올바른 투자를 위해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며 카드게임의 고수 잭 하우저를 언급합니다. 잭 하우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사건에 확률값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이 바뀌면 확률값도 바꿉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가치를 이해하는데도 경영진 행동과 경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분석하고 발생 확률이 높은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 밸류에이션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상 결과를 확률 기반으로 배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투자자 의사결정 과정에 편향을 초래하는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정말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노마드의 투자 철학과도 일치하는데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좋다고 하면 그 좋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른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이게 좋지만 이게 좋지 않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이게 나쁘지만 이게 나쁘지 않을 확률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확률적 사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만약에 처음에 좋았던 것이 상황이 바뀌면 조금 더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나빴던 것이 상황이 바뀌면 조금 더 덜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도요. 이익을 내면 좋겠지만 실수를 해서 손실을 볼 수 있겠다라는 확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딸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되고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는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확률 투자라는 겁니다. 확률적 사고의 부재의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몰빵 투자라는 건 내가 이 투자를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몰빵 투자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손실 볼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확률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법륜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야말로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확률적 사고로 한다는 건 올바른 투자에서도 그렇고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좋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와 삶의 철학이 이 책에 정말 녹아져 들어 있다라는 거죠. 9. 실수 유형 세 번째, 인내심 부재. 마지막으로 인내심 또는 인내심의 부족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과 평범한 투자자 사이의 주요한 차이를 인내심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인내심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경쟁 우위를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 기관 투자자. 향후 20년간 우리 투자조합이 올릴 수익 일부는 시장을 지배하는 기관 투자자가 실패한 결과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희소식은 이들 기관이 온갖 내부 규칙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기관이 좋아하는 유동성, 발행 주식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은 저조한 투자 실적을 내는 주식에 물릴 확률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회사 주식을 유동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과 관계없이 기관이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도는 제약이 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런 저자의 통찰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기관의 실수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즉, 가치 있는 것을 유동성이 낮다는 이유로 싸게 팔아치울 때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된다는 전략 하나를 도출할 수 있고, 가치 있으면서도 유동성이 적당한 종목을 매수하고 기관 투자자가 몰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하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노마드는 무조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이동합니다. 그들이 장기 투자를 하려고 투자했다기보다는 투자한 회사의 성장성이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장기 투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 결속력이 높은 아시아 사회. 아시아 사회는 결속력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서양도 그렇기는 하지만 동양 사회는 서양만큼 개인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동양에서 그 동질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증거와 집단 정신, 군중 심리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즉, 역발상 사고는 훨씬 드물고 경기 사이클의 바닥에서는 모든 것이 몹시 저렴합니다. 이 저렴함을 해석하는 외국인의 시각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역시 이런 통찰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아시아권인 우리나라에서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크게 벌 수 있다. 두 번째, 아시아권인 우리나라에서 군중 심리에 따른 추세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세를 어느 정도 따르는 것도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역발상이라고 해서 추세를 무조건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말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1국면, 여기죠? 조정국면에서 매수하고 2국면, 동행국면에서 추세와 동행하면서 보유하고 기다리는 거죠. 3국면에서 과장국면에서 매도를 준비하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년 이상의 경력자이므로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추세를 확인하고 주식을 선별하는 것도 좋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조언합니다. 추세를 역행하기도 하고 추세를 따르기도 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세에도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추세를 역행하기도 하고 추세를 따르기도 하는 그런 투자, 유연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신경 쓰지 마라. 워렌 버핏이 추천한 책 프레드 쉐드의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에서 말한 작고 훌륭한 조언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강세장에서 모든 사람이 보통주를 사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보통주를 모두 매도하라. 매도금으로 안전한 채권을 사라. 당신이 매도한 주식의 주가는 분명히 더 올라갈 것이다. 신경 쓰지 말고 조만간 다가올 침체를 기다려라. 침체나 패닉이 국가적 재난이 될 때 아마 손실을 보겠지만 채권을 매도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라. 분명 주가는 더 하락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경 쓰지 말라. 다음 강세장을 기다려라.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매매를 계속 반복하라. 그러면 당신은 부자로 죽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신경 쓰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직업적 투자자는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최근 흐름을 주시해야만 합니다. 신경 쓰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13. 신경 쓰기, 시장을 움직이는 지배적 동력. 어떤 회사가 내년 1월 1일에 매우 큰 이익을 낼 것이고 주가는 10배 이상 상승한다는 확실한 결과를 투자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 주식을 사서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는 올해 말까지 이 정보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자는 당장 이번 분기 또는 올해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자에게 올해 안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주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시장의 지배적인 동력을 잘 보여줍니다.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모두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장기 투자자만 그 주식을 매수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은 영상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작동 원리를 신경 쓰기로 표현한 저자의 통찰력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4. 노마드에게 죄악주 투자란. 2007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3년간 지속됩니다. 이때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노마드의 한 주주는 이런 내전과 관련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칩니다. 물론 노마드에서 그런 기업에 투자하진 않았지만 노마드가 해당 주주에 보낸 서한 내용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먼저 저자가 주주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기하. 수단의 상황이 비극적이고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귀하의 주장에 담긴 논리에 놀라웠고 몇 가지 원칙이 가까이 있기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투자한 회사의 특정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투자할 회사가 나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주식을 강력히 보유한 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당 기업을 낮은 가격에 매도한다면 귀하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비난받을 것입니다. 노마드의 일부 투자자가 예컨대 술과 담배, 무기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새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모두 허용합니다. 귀하의 동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카리아와 저는 귀하의 제안에 담긴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형님들 진짜 멋있다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게 진짜 보면 볼수록 진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보통 죄악주란 술, 담배, 도박, 전쟁, 테마주 등을 일컫습니다. 당연히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술, 담배, 도박, 전쟁, 테마주 등에 투자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돈 버는 방식은 맞고 너가 하는 돈 버는 방식은 틀렸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기본적 분석은 맞고 기술적 분석은 틀렸다. 기술적 분석은 맞고 기본적 분석은 틀렸다. 라는 것도 역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마드의 정신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마드란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가는 창조적인 행위를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상을 긍정하면서도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은 확고한, 그러면서 의미 있는 수익, 성과를 이루어내는 진심으로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업 분석 사례편 15. 노마드의 투자 스타일. 우리는 운용자산의 41%를 TV방송국과 신문, 잡지, 카레이싱, 경주로 등 복제하기 어려운 프랜차이즈에 투자 중입니다. 31%는 호텔과 카지노, 복합기업이나 보유 현금이 현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는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대규모 부채가 있어 매우 저평가됐지만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시장에서 진정한 기업 가치의 50% 수준 가격에 거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1달러 지폐를 약 50센트에 샀습니다. 또 투자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중이고 3분의 2의 기업에서 눈에 띄는 내부자 주식 매수가 일어났습니다. 전체 기업의 3분의 1에서 내부자 주식 매수와 부채 상환, 자사주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노마드 투자의 스타일이 또 나오죠? 복제하기 어려운 프랜차이즈,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보유 현금이 큰 기업들, 그리고 부채가 있지만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매우 저평가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재 가치 50% 수준에서 거래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투자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내부자 주식 매수, 그리고 부채 상환. 자, 이것들은 경영자가 자산 배분을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경영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16. 스케일링 법칙. 저자는 스케일링 법칙과 투자를 연계해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또 재밌습니다. 스케일링 법칙은 의학 분야의 개념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면 사람의 수명이 왜 100년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스케일링 법칙을 쉽게 설명드리면 유기체,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것이죠. 유기체는 골격 강도가 높아야 몸집이 커질 수 있고 몸집이 클수록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수명이 몸집과 연관이 있느냐? 유기체의 심장은 평생 10억 회 정도 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 혈관이 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몸집이 작으니까 혈관도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혈관이 좁다 보니까 이 혈액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혈관이 좁으니까 혈액과 좁은 혈관 간의 마찰력이 커서 이 혈액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을 이 좁은 혈관이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 심장이 이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뛰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쥐 같은 동물들은 총 심장 박동수 10억 회를 4년 만에, 즉 분당 500회의 속도로 소진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래는 70년에 걸쳐 분당 25회의 속도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심장 박동수를 소진한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약 100년인 것은 인간의 골격 강도와 몸집을 고려하면 인간의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100년 정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스케일링 법칙이 투자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7. 스케일링 법칙과 투자. 주위에서 코끼리로 진화하는 종목을 발굴하라. 스케일링 법칙에서 기업, 특히 기업의 성장에 관해 배울 만한 것이 있을까요? 답을 얻어야 할 질문은 어떤 기업이 주위에서 코끼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기조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크다면 자본 이익률도 그에 맞춰 높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둘째, 진입 장벽은 규모에 비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혜자가 넓어집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본 구성 요소인 골격 구조는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골격을 재설계하지 않고도 기업이 주에서 코끼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골격 구조를 원합니다. 18. 단순한 골격 구조, 규모 확장이 쉬운 기업. 인터넷 모델이 이와 같습니다. 인터넷 모델은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 가능하고 비싼 부동산이 낄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 퀄리티 역시 더 쉽게 일정한 수준으로 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 중 하나가 아마존입니다. 기업의 성장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주요 원인이 골격 구조의 복잡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노마드는 다른 것보다도 운영의 단순함 때문에 아마존에 투자했습니다. 이 기본 구성 요소가 기업이 성장하면서도 혜자도 커지는 규모의 효율성 공유 모델을 만들어냈고 아마존은 코끼리로 변모할 쥐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한의 내용은 2007년도 당시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2007년도 당시에 아마존의 주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달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사실 아마존 주가가 많이 빠져서 95달러인 것이 예전에는 훨씬 더 비쌌거든요. 자, 이 그래프만 봐도 아마존의 주가가 지금 수준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존의 주가에 대해서 노마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노마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아마존을 팔아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지금부터 발굴해서 그런 기업에 한 10년, 20년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기업을 발굴하려면 이 스케일링 법칙에 적용이 가능한 골격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그 골격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 진입 장벽이 규모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기업들, 자본이익률도 그에 맞춰서 높은 수준인 기업, 그리고 성장을 위한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업.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성장하면서도 혜자도 커지는 규모의 효율성 공유 모델.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여러분들 수익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입니다. 아마존을 팔아야 할까요? 주가가 2배가 된 결과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7년도 당시에도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미미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2배가 뛰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승리를 선언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보유 중인 아마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목적지에 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과 그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을 고려하면 아마존은 그래도 비중 있게 보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서한에서 투자자의 가장 큰 실수는 월마트나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업 성장 초기에 매도하는 것이라고 논한 바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 오류는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한 같은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20. 코스트코 투자 분석. 성장주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성공을 거둔 성장 산업에는 경쟁업체가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주가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따라 붙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동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트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비용 절감에서 얻은 편익을 고객을 위해 재사용하면서 실패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코스트코를 저평가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21. 코스트코에 대한 오판, 그리고 진실. 첫 번째 오판. 코스트코는 이익률이 낮아요.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프랜차이즈, 즉 독점적 사업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당장의 이익을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는 오늘의 이익에 열광하겠지만 그것은 단기 실적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판. 코스트코의 PER은 24배 수준이라서 주가가 비싸요. 정말일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코스트코의 순이익률은 매우 낮습니다. 코스트코가 판매가를 조금만 인상하면 월마트 정도의 순이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PER은 11배 정도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률이 높아져서 경쟁이 심해진다면 말이죠. 세 번째 오판. 코스트코는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요. 매출액 대비 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몇 년간 비용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 성장을 위해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창구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직원 복리 후생과 의료보험 비용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22. 코스트코 투자는 완벽할까? 우리는 코스트코에 투자했지만 코스트코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그런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거대한 판매 시장과 높은 진입장벽, 매우 낮은 수준의 사용 자본 같은 특성이겠죠. 다시 말해 규모와 수명, 잉여 현금 흐름이 그 조건입니다. 코스트코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유통업체만큼이나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하고 규모의 효율성 공유를 통해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자보다 보유자산 규모가 작지만 그렇다고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자산을 가능한 한 적게 보유하려면 인터넷 분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23.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우리는 이베이 같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베이는 거대한 판매 시장, 즉 가장 큰 인터넷 경매 판매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 기업은 높은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장을 위해 늘려야 하는 자산 규모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반경 30마일 인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하나를 더 짓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1,500만 달러는 이베이가 수많은 서버를 구매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베이에도 투자해야 할 듯 하네요. 자, 지금까지 코스트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노마드는 이 코스트코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코스트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트코는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미루고 있다. 당장의 이익을 미루는 이유는 지금 만약에 코스트코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크게 난다면 경쟁 업체가 생겨나서 이 코스트코는 망할 수 있는데 경영자가 판단을 매우 효율적으로 해서 이익률을 완전히 낮춰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수명을 늘리고 미래의 이익 그리고 독점권을 확고히 하는 거죠. 자, 코스트코 여기 나오죠? 비용 절감에서 얻은 편익을 고객을 위해서 재사용하면서 실패율을 낮추고 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판매가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독점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낮은 것도 경영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익률이 낮으니까 PER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용 문제 역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기업 발굴을 하시고 시장이 오해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시면, 그리고 정말 10년, 20년 투자할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근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만큼 조사를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했더니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회사는 인터넷 회사더라. 인터넷 회사는 왜 좋으냐? 시장 점유율과 진입 장벽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서도 성장을 위해서 늘려야 하는 자산 규모가 아주 적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 법칙을 적용하기는 이 인터넷 기업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3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 가지 조건이 뭐였죠? 내재 가치의 절반 가격으로 산다. 두 번째가 소유주가 경영하는 회사를 산다. 세 번째가 자산 배분이 효율적이고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 세 가지였죠? 요 기업을 발굴할 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2001년도 말 우리는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라는 레이싱 경주로 소유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12개의 경주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39개의 대회 중 20개의 대회를 주최하는 운영사이기도 했죠. 자동차 레이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편화된 스포츠였고 경주로도 임시 방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면에서도 가족 기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뮬러 1, F1 경기가 상업적으로 막대하게 성장한 덕분에 자동차 레이싱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회사의 연역, 사업 배경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연역을 살펴봄으로써 버핏이 강조하는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조건이 나왔죠. 가족 기업으로 운영되었다. 소유주 중심의 경영이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는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경주로를 건설하고 다른 경주로를 사들이며 성장해왔고 최근 미국 전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 확장은 방송사에 대한 중개권 협상력이 좋아졌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업계가 방송사와 체결한 7년 중개권 독점 계약 내용을 보면 연 17%씩 추가 인상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계약 내용이지만 시장은 보통 이런 정보를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2년 전 7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비즈니스 모델, 사업의 가능성, 확장성을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파편적이고 임시 방편적이었는데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라는 회사가 이것을 체계화했고 점차 인기가 많아지면서 수익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경주로를 점점점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런 사업의 확장이 방송사와의 협상에 우위를 점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시장이 이런 내용을 선반영한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것의 부연 설명은 뒤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수익의 10%는 프랑스 가문이 가져갑니다. 수익의 100%를 소유주가 모두 가져가는 포뮬러 1과 대조적입니다. 65%는 각 경주로 운영사에게 돌아가는데 스피드웨이의 몫이 가장 큽니다. 남은 25%는 레이싱 선수와 팀의 상금으로 배분합니다. 마지막 상금 부분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원 배분은 선순환 구조를 일으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이 앞에서 강조한 세 가지 중 하나, 자원 배분입니다. 자, 여기서 스피드웨이는 자원 배분을 나머지 25%를 레이싱 선수와 팀에게 상금으로 배분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킨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잉여 현금 등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기업의 수익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것이 기업 발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 고려하면 좋겠죠? 자, 계속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마드가 투자할 당시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었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의 주가는
경주로 대체 비용에 소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익 증가율이 겨우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가격이었죠. 현금 증가율은 사이클상 단기간 정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관 투자자가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괜찮습니다. 향후 5에서 10년간 전망이 아주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앞에서 강조한 세 가지 중 하나, 기업의 진정한 내재 가치 산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가 보유한 경주로만 이 가치로 따져봤을 때 10 정도라고 한다면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의 시가총액은 12에서 1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11이 될 수도 있고요. 매우 저렴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도 또 나오죠.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이런 것도 저렴하다는 것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시장은 해당 회사의 이익과 현금 흐름의 증가율을 낮게 봤지만 노마드는 카레이싱 사업이 태동하고 인기를 모아가고 있다는 점, 계약서상 17% 추가 인상 부분 등을 검토했을 때 이익과 현금 흐름이 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고 역시나 이 투자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25. 태국 제2의 신문사 마티촌 투자 사례. 자, 마티촌 투자 사례는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세 가지 특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마티촌이라는 기업은 소유주 일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사업 진출을 두고 도박하는 위험한 일은 피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구독자를 늘리고 이익률을 늘리는 데 집중을 했던 기업이고요. 마티촌의 대부분의 매출은 광고에서 나오지만 이 광고가 경기 변동성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음에도 현금 흐름이 이 40% 증가했을 만큼 원가 절감에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9%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마티촌은 성장이 느리지만 9%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천천히 기다리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서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나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26. 경쟁 우위 투자법. 빌 밀러는 투자에 세 가지 경쟁 우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무도 모르는 의미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적 경쟁 우위. 둘째, 공개 정보를 수확해 우월한 결론에 도달하는 분석적 경쟁 우위. 셋째, 투자자 행동과 관련한 심리적 경쟁 우위입니다. 공시제도 덕분에 정보적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분석적 경쟁 우위와 심리적 경쟁 우위가 합쳐졌을 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27. 분석적 경쟁 우위를 점하는 방법. 피터 번스타인은 불확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IBM이 파산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0에 가까울 것입니다. 1년 후에는요? 5년 후에는요? 그렇다면 100년 후에는 어떨까요? 요점은 시간이 갈수록 그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로서 당신이 할 일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일만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확률 분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실제 일어날 것 같은 일에 가담하면 됩니다. 다시 반복하면 투자자로서 당신이 할 일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일만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 행동이 미래를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투자 위험을 줄이는지 생각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효율성 편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코스트코는 일반적인 회사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덜 위험한 미래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코가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인 이유입니다. 28. 마치며. 지금의 마치면은 이 제가 마치는 게 아니라요. 이 저자가 모든 투자를 마치고 조합을 해체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서한의 마치며를 말합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투자 조합을 왜 해체하는지 닉슬립과 화이스 자카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리는 왜 해산했을까요? 투자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쥐어짜냈고 계속하려면 말 그대로 헹구고 반복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최고의 기업 몇 개를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해변에 영원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에서 영원히 떠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돈의 진정한 의미 때문에 다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투자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도 성공에 이르는 자기만의 길을 믿어도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종목 선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자, 피터 린치처럼 약간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사실 투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 투자자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종목 선정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만의 길을 믿어도 된다라는 마지막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상을 마치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덮고 나니까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책이었습니다. 순도 높은 건강한 지식이 채워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책을 편역한 이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투자에 진심인 사람들이 이 책의 출간을 기뻐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 일부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미처 설명하지 못한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은 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됩니다. 꼭 책을 보유하시고 두고두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책을 보실 때 너무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슬슬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부분부터 눈에 넣어두시고 쭉쭉 그냥 슬슬 보시면서 편안하게 읽으시면은 이 책을 보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하시기 참 신기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저자가 강조했던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저자가 이야기한 것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다라는 것과 일맥상통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앞에서 말한 이 종목을 제가 A 플러스 종목이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종목의 기본 조건은 내재 가치 절반 가격, 소유주, 창업자 경영, 자본 배분, 성장성, 우수. 이 조건을 갖추고 있고 내년 큰 실적이 예상되는, 그리고 이런 내년에 큰 실적이 예상되는 거를 앞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기관급에서만 조사해서 입수 가능한 그런 조건을 새로 추가해서 한번 요 그래프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자, 보면 요게 올해고 요게 내년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내년에 실적 발표가 있어도 올해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투자해봤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올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성과치가 중요시 여겨지고 올해 성과를 못 내면 펀드 매니저는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내년에 실적 발표가 좋을 것이 예상되면 언제 투자할까요? 연초에는 그래도 투자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 해당 연도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주가는 노란색, 그리고 거래량은 하얀색, 요 기둥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때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노마드에서는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여기 이제 노마드류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 노마드류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손입니다. 그리고 노마드류의 투자 집단이라고 할게요. 투자 집단은 비주류 역발상 투자자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 노마드류의 투자 단체들이 투자를 할 때 이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투자를 크게 하니까 거래량이 크게 뛰면서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이 거래량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바닥인 와중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노마드 투자 조합 같은 비주류 역발상 투자 조합, 그러니까 그런 큰 손들이 투자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시그널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은 거래량의 진짜 정보, 내부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거래량은 많은 것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이 실적 예상이 기관 투자자만 아는 정보라 할지라도 어떤 여기서 실마리와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가 1월 달에 만약에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실적 발표가 올해에 있었다라고 가정으로 했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는 연초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시장의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주류 투자자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석관 저자님의 1월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돌파의 발생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는 이런 투자 조합 단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가 한번 투자를 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주가도 크게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점점점 이 실적 발표한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관과 개인이 합세하죠. 이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군중심리가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라는 게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거죠. 거래량도 크게 상승하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미약하지만 추세가 그래도 우상향하는, 여기는 추세가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리한 투자자라면, 영리한 개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거래량을 보고 A 플러스 종목이 뭐가 있나라고 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래량을 먼저 확인하고요. 거래량 시그널의 원인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적 예상 이슈가 있었구나. 자, 그 이슈가 사실이라면 추세가 형성될 것이고 시그널이 계속 발생될 것이고 어느 순간 돌파가 발생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실적 예상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시장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매도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이것이 설사 틀렸다면 빨리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차트를 되게 안 좋게 봤어요. 하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중요시하게 책에서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가의 모양 자체는 정말 별로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M자와 W자는 그래도 나는 그거는 지금 살아오면서 그것만큼 그래도 쓸만하더라 라고 또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거래량은 많은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차트가 사실 거래량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량을 상당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투자를 하다가 많이 실패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거래량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중압감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니까 가치 투자가 좋았어. 그리고 투자를 해보니까 기술적 분석도 좋았어. 그러면 그것을 함께 병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해봤는데 기술적 분석은 좀 별로고 기본적 분석이 나한테 좀 맞았어. 그러면 그때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해보니까 나는 기술적 분석, 중장기 투자가 나한테 맞았는데 그래도 기본적 분석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 분석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워렌 버핏의 말에도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PER, 저 PBR, 고배당.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 개념들이거든요.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런 것들이 곧 가치 투자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이것은 가치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 오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 PER, 고 PBR, 저배당이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가 아닌 것이냐? 아니다. 고 PER, 고 PBR, 저배당도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치 투자란 좋은 기업을 내재 가치 이하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가치 투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요. 좋은 기업을 내재 가치 이하로 사는 방식이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여러분들 관계 있을까요? 노마드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치 투자의 대가들도 패턴을 읽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읽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M자, W자 이론처럼 말이죠. 무초식의 경지. 가치 투자로 시작했어도
결국 가치 투자를 벗어나는, 단기 투자로 시작했어도 결국 단기 투자를 벗어나는 투자법이 내재화되어 의식하지 못하는 경지입니다. 내가 곧 투자요, 내가 곧 수익의 경지에 이른 것이죠. 마치 심장의 뜀과 호흡이 생명에서 매우 중요하나 내 심장이 뛰는 것과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심장과 호흡이 이미 내재화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심장을 뛰게 하는 법을 여쭤본다면 또는 호흡을 하는 법을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설명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당장 여러분들께 운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고 여쭤봐도 사실 그게 딱히 막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께 내재화됐다는 거거든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무초식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노마드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죠? 부자의 선 여러분, 변화라기보다는 확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